NLP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설기문 제가 어떻게 NLP를 공부하게 되었을까요? 설기문과 NLP 이 둘은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되었을까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NLP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또 지금까지 NLP 강의를 해왔습니다. NLP 강의를 제일 오래 하고 또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가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NLP를 공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NLP 관련 책들을 많이 쓰고 번역했다고 해요. 여기 하나 보여드릴 것인데 이것이 이제 NLP 파워, 자기 혁신을 위한 NLP 파워.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저서입니다. 자기 혁신을 위한 NLP 파워. 이게 제가 첫 번째 저서로 낸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이 책 나오기 전에 번역한 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NLP 세계하고 이 설기문 저하고 어떻게 인연이 되고 관계가 됐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오시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해서 제가 NLP를 만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NLP를 처음으로 NLP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은 뭐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NLP를 처음 만나고 접하게 된 것은 1996년입니다.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저는 1986년부터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교육학과에서 1986년부터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1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일반적인 기준에 봤을 때 아주 빠른 나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곧바로 교수가 되었는데 이공계가 아니고 인문계 계통에서는 아주 빠른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86년부터 이제 제가 교수를 하면서 제 전공 분야는 이제 상담 심리학입니다. 학부를 교육학과 나오고 석사, 박사 모두 교육학과 나오면서 특히 이제 대학원부터 상담 심리를 주전공으로 하면서 심리 상담, 카운슬링 이 부분을 좀 했지요. 그러면 상담 교수 생활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것을 10년 동안 가르치니까 솔직히 좀 식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늘 하던 얘기하고 심지어 농담도 늘 비슷한 같은 농담을 하고 여기서 했던 강의 저기서 또 하고 또 이 사람한테 했던 강의 또 저 사람한테 하고 등등 그러니까 저 자신도 좀 식상함을 느끼고 또 저한테 강의 듣는 사람들도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내다 보면은 늘 비슷한 강의 듣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지요. 그래서 저도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그 학교에서 안식년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 학교에 재직한 교수들에게 해외로 1년간 안식년으로 흔히 말하는 그 교환 교수, 개건 교수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교수 생활 딱 10년 했을 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캐나다를 택하게 됐습니다. 결국 제가 NLP를 공부한 곳이 바로 캐나다인 셈인데, 그래서 미국은 제가 유학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에 미국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 대한 호기심과 다른 나라 경험도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주된 관심사는 피어 카운슬링, 동료 상담 또는 또래 상담이라는 상담의 특수한 한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야가 캐나다에 있는 그 빅토리아 대학교, 제가 이제 갔던 대학이죠. University of Victoria, 빅토리아 대학교 그곳에 있는 어떤 분이 그 분야의 세계적으로 제일 전문가고
또 그 학교를 중심으로 그 분야가 제일 많이 발전되고 또 이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대학에 가서 그 교수님 밑에서 피어 카운슬링, 동료 상담 또는 또래 상담 이 분야를 좀 심도 깊게 공부하고 또 국제적인 자격증도 좀 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로지 그 학교 그 교수님 한 분 보고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빅토리아 그 대학으로 지원을 했고 1996년 7월 1일에 빅토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 빅토리아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게 지도를 보시면 이 캐나다 제일 서부 남서부입니다. 제일 남쪽 서부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캐나다 밑이 미국이니까 미국과 제일 가까운 제일 서쪽 남쪽이죠. 서남부죠. 밴쿠버라는 캐나다 이제 3대 도시가 있습니다. 밴쿠버. 밴쿠버에서 이제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섬입니다. 그 섬을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 밴쿠버 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일 큰 도시가 빅토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밴쿠버가 속해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주도예요, 주도. 참 아름답고 나무가 많고 또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자연 환경이 참 좋은 곳이죠. 그곳에 있는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빅토리아, 즉 빅토리아 대학교인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원래 계획했던 그 피어 카운슬링 그 분야를 뭐 공부를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이 NLP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빅토리아 가서 얼마 안 된 어떤 때에 홍보물을 보게 됐어요. 시내 어느 곳에 대체의학 박람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뭐 그전부터 대체의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의학 박람회라는 그 홍보물을 보고 뭐 반가웠습니다. 캐나다에서 대체의학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박람회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궁금하고 또 구경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갔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경할 수 있었죠. 근데 재밌게도 그 박람회에서 이 NLP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이제 NLP에 관한 얘기도 듣고 관련 제 책자도 보곤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막연하고 이게 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 용어도 어렵게 느껴졌고 뭐 뭘 설명하는 건지 잘 그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을 대체학 박람회에서 만나게 되니까 처음엔 좀 뭐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NLP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째서 대체의학이라는 분야에서 NLP가 있을까?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한국에서는 분명히 심리학의 하나로 이해했고 또 심리학회 쪽에서 이 NLP가 얘기되는 것을 뭐 접하긴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대체의학에 포함되는가? 대체의학 박람회에 이 NLP가 있는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죠.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설명 들었는데도 감이 잘 안 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데도 제가 이제 NLP를 택한 데는 아마 어떤 의미에서 운명적인 뭐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 NLP가 뭔가 안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이 NLP를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첫째 공부하는 시간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첫째. 둘째는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그 비용이 비싸요. 수업료가 비싸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하나 하고 또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비싸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과연 이 공부를 내가 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NLP를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한 10년은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 갔기 때문에 1년 동안 안식년 시간 동안에 그 다음 또 다른 10년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뭘 심도 깊게 새롭게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르치기 바쁘고 이미 아는 거 써먹기 바쁘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할 만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한 10년 하고 나니까 저 자신도 지루하고 식상하더라. 1년 동안 안식년 해서 교환교수로 나갔을 때 나머지 1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던 차이였는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이만큼 비쌀 때는 뭔가 안 있겠느냐. 뭔가 도움될 만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거 앞으로 10년 동안 써먹어도 지장이 별로 안 없겠냐. 뭐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NLP를 공부할 때에는 시스템이 이랬습니다. 물론 NLP를 가르치는 기관마다 전문가마다 그 교육 시스템이 다 달라요. 다른데 이제 그것에서 제가 배웠을 때는요. 매월 한 주말씩 총 8주말을 공부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8달, 8개월 동안 매월 한 주말씩 공부하게 됐습니다. 한 주말이란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16시간 그것을 8개월로 곱하니까 16 곱하기 8 하면 대개 120시간 나오죠. 130시간 정도 된다고 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이제 프랙티셔너 과정인데요. 프랙티셔너 과정에 들어오기 전에 또 필수 코스로 한 주말짜리 단기 코스를 또 하나 더 이수하게 돼 있어요. 16시간짜리를 한 과목 더 뭘 하도록 그렇게 그 제도가 돼 있더만요. 그러니까 140시간 정도 넘지요. 아무튼 그런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고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그 등록금 뭐 회비가 하여튼 몇천 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부담하기는 비용이 많은 그런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음 10년을 위한 나 자신의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 끝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9월 학기부터 한 달에 한 주말, 예를 들어서 9월 첫 주말, 10월 첫 주말 이렇게 갔다면 어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호텔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숙제 받아서 다음 달에 또 숙제한 걸 바탕으로 또 공부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총 8개월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본 과정 하기 전에 이틀짜리 한 과정을 단기 특별 과정이죠. 그것을 또 별도로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쨌든 토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걸쳤습니다. 그럼 이게 되게 그 학교로 치면은 1년 과정 아닙니까? 학년도, 1학년도, 그러니까 가을 학기, 봄 학기, 그렇게 학교 다니는 그걸로 계산하면은 방학 빼면 보통 8개월 되니까 한 학년도에 해당되는 그런 공부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엄청나게 공부할 거리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NLP를 처음에 그냥 NLP가 뭐라고 설명드릴 때는 뭐 솔직히 감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세미나장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접하고 또 실습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 이론도 이론이지만 어떤 테크닉 하나 갖고 같이 실습하는 그 동안에 뭔지 모르게 가슴에 뭐 탁 오는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끝으로 뭔가 내 마음에서도 변화가 싹 일어나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신기하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 심리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상담 교수를 한 10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이렇게 변화가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고 그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솔직히 처음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NLP의 매력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쉬워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어렵고 뭔가 이해도 잘 안 되고 감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 하나씩 강의 듣고 또 실습도 해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게 마음에 잘 와닿고 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게 나는 그러면 그 앞에는 제대로 이게 못 알아듣거나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가 라는 제 스스로의 의구심이 들 정도로 NLP 공부하는 게 참 재밌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어요. 이것이 제가 NLP를 처음 만난